네,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 오전 10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인데요.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또 법정 내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니까 이제 30여 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 앞서 공판 준비 기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공판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이런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예. 비교를 했을 때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질적인 공판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그런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증거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이제 청취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공판 기일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첫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공판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매번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오늘 형사재판은 이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가 전국에 있는 이제 법원의 법정 가운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그리고 대법원 대법정 다음으로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417호 대법정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과거에 여기서 재판받았던 것들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과거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 재판을 받았던 그 대통령들은 모두 이 417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재판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재판들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규모 자체가 무척 큰 법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의 규모라든가 혹은 이제 방청을 예상하는 그런 방청객들의 규모까지도 모두 고려를 한 그런 장소 선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그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예. 따라서 방청객 역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히 취재인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방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사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규모 또 이 재판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방청을 하게 될 그런 인원의 규모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법정 중에 하나인 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출석하는 장면도 계속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법정에서 과연 포토라인에 설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지도 관심이었는데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출석하는 모습은 물론이고요. 법정에 선 모습까지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재판정 촬영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먼저 관련 내용을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처음에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다 보니 이 내용들이 모두 생중계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일부라도 그 재판 공판 과정들이 중계가 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재판 자체가 생중계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출석을 하는 과정 역시도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서 법정 출입구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이제 출석을 하도록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한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특혜가 아닌가, 그래서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다른 형사 재판과 비교를 한다면 그런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재판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질서 유지라든가 혹은 불필요한 그런 마찰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 뭐 첫 번째 공판이니만큼 이걸 생중계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법정의 그런 질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재판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를 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지지자든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 재판 내용을 보면서 사실 또 갈등이나 분열이 더 조장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현실적으로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재판부 쪽에서도 사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을 때 혹은 이 출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점들을 또 충분히 예견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을 때,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더욱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혜라기보다는 이제 법정의 질서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공개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일단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판을 뭐 공개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중계하느냐, 여기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은 재판부가 일단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비공개를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 공개는 하겠지만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어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지켜볼 수도 있는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예. 마지막까지 중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재판인데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앞으로도 주요 그런 일정들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들도 지금 상황과 이제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절차들이 진행된다라는 걸 봤을 때 일단 한번 중계를 하지 않냐기로 한 판단을 한 이상 예. 앞으로의 절차들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중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이제 첫 공판 기일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증인 신문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형사 재판이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예. 인정 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출석을 했을 때 그 당사자의 특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맞는지 그런 인적 사항 등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은 공소장 내용의 그 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가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는 것인지 공소장 내용대로,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청취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오늘은 또 이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나서는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지금 예정되어 있는 증인은 이제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전 대대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더 여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속 취소 이제 청구 신문이 이뤄진 게 지난 2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재판정에 다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들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에게 신문을 할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예. 이제 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어서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제 변호인이 직접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그런 증인 신문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먼저 검사가 일단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검사가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변호인들이 대부분의 질문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일부 질문들을 추가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증인 신문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사실 막바지쯤에 갔을 때는 이제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금의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어떠한 내용의 증인 신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변호인들이 대리해서 이런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증인 신문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정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 확인이니까 이것도 당사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이 시작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특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름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그래서 상당히 형식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전대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 관계자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그 사실관계를 비춰본다면 당시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 지시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이니만큼 당시에 어떤 내용의 지시가 상관들로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의 그런 수행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헌법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주요한 진술들을 했던 증인에 해당을 합니다. 당시에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당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핵심적인 증언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탄핵 심판에서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들을 유도를 하고 또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미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내용들의 진술 증언들이 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당초 오늘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라던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근데 저도 사실 제 언론 보도들을 확인했을 때 연기됐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정상의 이유다라고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때문에 이제 결국 진행이 불발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도 확인은 안 된 상황인데. 그럼 보통 이렇게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연기 사유가 되는 겁니까? 네, 연기 사유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아마 구체적인 그런 일정들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일정이 있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은 연기가 되지 않고 일단은 증인 신문이 열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예상을 하자면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국정상의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혹은 사유를 들지 않았을까. 원래 같으면 이제 이 두
총리랑 부총리와 그리고 장관이 출석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국무회의 유무와 관련해서 혹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취지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술을 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회의 과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들,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들의 전부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신문 기일은 연기가 된 만큼 결국에는 오늘은 이 국회에 이제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된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오늘 있을 절차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증인신문까지 하게 된다면 오전 내에 끝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오후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통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도 증인신문을 하고 또 반대 측인 이제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도 반대 신문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재반대 신문들도 이뤄지고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도 이제 질문을 하게 돼서 상당히 뭐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증인신문기일을 오후에 잡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재판이 시작되는 10시부터 뭐 점심시간까지를 생각했을 때 2시간 정도밖에는 할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기일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이제 할애가 될 수 있는 오후 때로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오전에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오후에 증인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그런 신문 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부터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사안 자체도 지금 무척 쟁점이 일단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하자면은 뭐 오후까지도 상당히 증인 신문 과정이 예상되어 있지 않을까. 오전에 그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에서도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하면서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사재판과 좀 쟁점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재의 판단이 이번 형사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물론 절차 자체가 다르고 또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검찰 혹은 국회 측에서 입증해야 될 입증의 수준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12월 3일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큰 소추 사유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을 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확인되는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을 특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각각의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대한 그런 군 혹은 경찰 병력의 투입 사실 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 그밖에 뭐 선관위에 그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사실이거나 혹은 국무회의의 존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정치인이나 혹은 법조인에 대한 일종의 체포 지시와 같은 그런 사실관계들을 기본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된 그 자료가 됐던 주요 자료들, 주요 증거들은 결국에는 이 형사 사건, 내란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그런 증거들 그리고 조서들이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던 이상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차이는 있긴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긴 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판단의 자료를 썼지만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신문들이 이제 다수 진행이 될 겁니다. 증인신문이 진행이 돼야 그 조서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절차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인신문들을 거쳤을 때 관련자들의 해당 조서들은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슷한 자료를 두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 차례 판단을 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그리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판단 영역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확인을 하고 인정한 사실 이것들이 모두 또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헌법상의 그런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강압으로 그 기능을 저해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들을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점 역시도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쟁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0분을 넘겼는데요. 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법정까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출발을 하지 않을까 저희 취재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저곳에서 차량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법정에 이제 들어가는 인물들에 대한 보안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의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분 뒤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잠시 뒤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 입장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쟁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여기서 한 어떤 기록이라던가 자료가 결국에는 위법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지금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실체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쟁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기소된 건 역시도 적법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소 기각 판결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수사 초기부터 이제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한 쟁점들은 항상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현재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구속 취소의 사유는 결국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법원에서 만약 그런 구속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또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재판부에서도 해당 쟁점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맞은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의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된 곳입니다. 지금 차량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 차량이 나오는 곳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 앞에 횡단보도 통제가 이미 시작됐다는 소식이 저희 취재진으로부터 전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출발해서 법원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할 텐데 200m 내외 거리입니다. 도보로도 횡단보도 사실 한 번만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통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자, 이 법조계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실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내란 혐의 말고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이제 여러 쟁점들,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께 이 부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심판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됐다.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란 혐의 말고도 다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 수사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조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련해서 강제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파면이 되었고 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등도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형사 사건들이 진행이 됐을 때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그 대상지에는 뭐 사무실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주거지 역시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점은 아직까지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사건들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사저를 대상으로 해서도 압수수색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동 사저에서 나와서 법원까지 도착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현장의 화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모습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어쨌든 출석 장면을 비공개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 공판기일의 일부라도 결국에는 중계를 했었고 이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이제 국민의 그런 관심사였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공판기일 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따라서 이제 우리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입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법정에서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들에 대한 사례와 비춰 봤을 때 이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불공평하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어 왔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공익적인 요소도 분명히 판단을 하긴 했었을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계하는 건 역시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의 그런 재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공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갈등들 혹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번 공판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그 재판 기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외부에서 법정 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당한 국민들의 그런 공방들이 있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점이 일단 뭐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 앞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어떤 내용의 그런 갈등이 이어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공개했을 때 이걸 중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열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걱정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비록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나 혹은 갈등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재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그래서 예우라기보다는 그런 배경들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토라인에 일단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이 어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용은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 재판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예. 방청을 제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취재진들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영상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런 재판의 풍경이라든가 그런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는 장면까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에 이제 취재 기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재판정에 입장하지 않겠습니까? 입장 후에 어떤 절차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재판정에 입정을 하면 이후에 이제 재판관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을 호명을 하고 피고인도 일단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그러니까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혹은 직업 등에 대해서 묻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을 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 진술을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검사는 이제 작성되어 있는 공소장의 그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로 이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검찰이 이제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의 입장, 그 의견을 밝히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무죄를 주장한다, 이런 간단한 요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무죄임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뭐 준비 기일이 없었다, 그래서 더 예정된 그런 기일이 진행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통은 마치게 되고 추후에 이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증인 신문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성현 단장이라든가 혹은 김영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과정은 이게 지금 검찰 측에서 신청을 한 증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검찰이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반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이런 증인 신문 과정이 오늘 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취재 기자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조금 전에 이제 입정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식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있을 절차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파면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직업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무직이라고 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반드시 현 상황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 뭐 전직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무방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현재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맞긴 하기 때문에 뭐
판사 입장에서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현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답은 현재는 뭐 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잠시 뒤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재판부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쟁점도 복잡하고 뭐 나와야 할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언제 할지 또 횟수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재판부가 한번 밝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1회씩 공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앞으로의 그런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는 뭐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일단 공판을 진행을 하고 매 그 공판마다 끝이 날 때쯤 이제 다음 재판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또 예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통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재판 뭐 증인 신문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뭐 다음번에 증인을 누구를 부르겠다. 그리고 그 기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한 달 뒤쯤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그때 잡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예상을 보통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이제 신청할 증인만 해도 지금 수십 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관련자들이 많고 또 증언을 청취해야 될 그 절차들이 상당히 다수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뭐 각 공판 기일마다 그때그때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일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략적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잡겠다라고 예정을 해두고 그때그때 이제 구체적인 증인들을 뭐 누구를 선택해서 신문을 하게 될지 이런 식으로 미리 큰 틀은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재판 진행도 물론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이런 복잡한 사안 그리고 또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일정들을 미리 예정을 해두고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신청할 증인만 해도 그 관계자 수가 상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병합 심리에 대해서 재판 지연 우려를 하면서 법원에 신속 심리 또 병행 심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어쨌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입장을 내는 겁니까? 오늘 언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예. 다만 이제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병합 심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찰에서는 만약 병합 심리를 할 경우 그러니까 관련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밝혀왔었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그런 피고인들이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범 관계이니까 결국에는 관련 그런 증인들도 상당히 중복될 거고 이걸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같은 증인에 대해서 여러 번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재판이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통은 병합을 했을 때 한 번의 증인 신문들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이긴 한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앞서 뭐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어 왔듯이 보통 구속돼 있는 그런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보통 끝내려고 합니다. 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병합을 해서 6개월 안에 그 재판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일부는 구속이 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구속이 6개월이라는 그런 사실상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재판은 상당히 더 치열하게 더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구속된 다른 관계자들과 재판을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구속된 피고인들이 풀려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사건 이 재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텐데 다른 공범
공범들의 재판이 마찬가지로 지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석방이 돼야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까지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합 심리를 했을 때 재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병합 심리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물론 뭐 앞으로 다른 판단을 해서 병합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병합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법정 촬영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아니지만 이후에 신청하면 한번 이 부분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익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규정 자체에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은 재판에 그런 중재를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실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이런 재판의 중계까지도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 보여집니다. 신청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신청의 주체는 저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취재진이라든가 혹은 방청을 통해서 이걸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재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규정 다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여기 신청권자가 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 어쨌든 이제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해서 어쩌면 병합 심리를 안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의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고요. 저희 앞서 취재진의 보도대로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부가 앞으로 또 이 촬영 여부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재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특히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이상 뭐 대표적으로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가 진행이 됐으니 이걸 보완을 하고 또 추가 기소를 하면서 재구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조금 이 쟁점별로, 이 사건별로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지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거의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 역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뭐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가능을 한데 다만 이걸 추가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처에서 애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을 시켜놨고 그런데 결국에는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구속 취소를 했던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이 직권남용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것이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직권남용을 추가 기소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다른 혐의의 그런 사건들, 다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상당히 파악이 되고 또 뭐 그런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이 또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안별로 쟁점별로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외에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제 앞으로 재판 외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앞서 저희가 사저에서 나와서 법원까지 출석하는 장면 보여드렸는데 뭐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를 좀 해보자면 대통령 관저라든가 혹은 뭐 대통령실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현재직을 파면을 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뭐 예를 들어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그런 자료가 있는 곳이다라는 판단을 또 정부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으로도 사실 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사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이제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제적인 그런 압수수색 절차도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기기 자료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라든가 혹은 PC와 같은 그런 개인적인 물품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만약 강제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방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그런 진행 방향을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히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전보다 뭐 사저라든가 혹은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봤을 때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진술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글쎄요 뭐 공소 사실이라던가 죄명 이런 부분에 대한 낭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안내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배심원 제도와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배심단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청취를 하고 또 함께 뭐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혹은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형량 이상의 법정형 이상의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형식 그런 절차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정 내부에서의 소식들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전해지는 대로 저희는 추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